우선 그분들 존경하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언론고시 준비한답시고 5인대 12군데 20군데 막 시험 보다가 하나 걸리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에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JTBC가 단독 보도를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면 탐사가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탐사 취재가 아니에요.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정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토요일 오후밖에 없어요. 그거를 계속 최소한 1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건데 이거는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들어간 거지. 저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앉아서 그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이명수 기자나 뭐 장인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나 이런 이제 그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는 걸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게 우선 그분들 존경하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불확실한 이야기마저도 정말 인생을 걸고 탐사 저널리즘을 하는 그 저널리스트들 덕분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우리 매불쇼도 그분들에게 많이 빚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맞아. 아니 말 나온 김에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기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명수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죠. 심지어 11개월간 취재를 한 거니 이 한편으로 나오는 거야. 와. 진짜. 보통 이런 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과 인력으로 딱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명수 기자가 기존의 기자의 모습과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기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기자죠. 신개념 기자 어떻습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소위 전통 언론 또는 기성 언론이 그 큰 자본력으로 장비를 갖추고 막 기자실, 뭐 출입처 이렇게 해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속에 함몰되어가는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탐사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기자들의 존재가 이 이동통신 기술이라든가 유튜브 플랫폼이라든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최욱 씨도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저널리스트 멤버에 딱 10위. 이야. 이런 게 다 2위. 제발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명수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탐사 저널리스트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새로운 거예요. 통상 자기들끼리 언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절대 언론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거든요. 무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같은 분은 제 느낌은 그랬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화력과 끈기 이걸 가지고 11개월 취재를 하면서 접선해서 하는 거잖아요. 눈물 나. 그게 이분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자기가 겪어왔던 그 삶에서 쌓인 내공이라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어디 저기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언론고시 준비한답시고 5인대 12군데 20군데 막 시험 보다가 하나 걸리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과에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니 언론학자님 이거 저널리즘 교과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들은 매일매일의 뉴스를 취재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력이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날의 뉴스 취재에 모든 게 목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기획 취재를 하려면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도 이상을 하는 거지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이명수 기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기사 쓰고요. 그렇죠. 못해요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 뉴스타파도 국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도 빨리 뉴스를 쓰라고 안 그래요. 기사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뉴스타파나 이런데 우리가 많이 후원을 시민들이 후원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 후원의 힘이 결국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언론 저널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에 세상의 관심을 끄는 뉴스는 그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 대화 또 다른 한편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보도 뉴스토마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둘러싸고 JTBC SBS도 살짝 지금 들어왔는데 JTBC가 단독 보도를 지금 수십 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면 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전통적으로 어느 권력기관에 빨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단독 보도를 터뜨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생긴지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낯익은 거예요. 이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씨 관련 보도나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탐사 취재가 아니에요. 네. 완전 새로운 거고 모든 많이 다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널리즘 지형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고 그 둘 다가 같이 있어요.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광산 캐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쪽 뉴스토마토나 서울의 소리 쪽은 요거는 이쪽이 지질학이라면 이쪽은 기상학이야. 행위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방식의 저널리즘과의 관계 이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이거 써주면은 내가 이거 또 이쪽에서 뜬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명수 기자는 아이고 아우님 요거 하나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해지긴 했지만 네. 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명수 기자가 공통으로 노려가지고 따먹어야 될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기존 언론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공익과 사적 인연과의 갈래길에서 네.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의 대화, 이런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를 한 거고. 네. 그런데 기존의 기자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당장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이 이해관계나 소위 사회적 지위나 인식 맞아.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하고 이제 완전 등 돌리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명수 기자의 내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탐사 전문 인터넷 기반 저널리스트라면 이 김대남 씨와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텍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보면 아니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은 고사하고 충성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조차 1도 없는 아예 없어요. 사람이 예.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누가 넣었지? 이 사람을?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이거 탐사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넣은 그 루트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좀씩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나무로 치면 김대남은 잔가지에 불과해요. 이 기둥과 뿌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딘가 취재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뿌리를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무렵에 실세 또는 뭐 비선 이런 걸로 주책. 이름이 막 거론되던 어떤 사람들 이름이 새로 한 2년간 잠잠하게 사라졌다가 새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최순실 뭐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좀 저는 틀림없이 누군가는 파고 있을 것 같다 이거를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찾으면 이 네. 국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걸 알려주죠. 이 정부의 정권에 대해서. 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만 보충하자면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네. 정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토요일 오후밖에 없어요. 와. 그거를 계속 최소한 1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건데 와. 그거를 지탱하는 힘이 뭐냐면 내가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뭔가 이 나라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는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사명감. 사명감과 자부심에서 오는 흥분이 있거든. 그게 그렇겠다. 어디 가가지고 접대받을 시간도 없어 바빠가지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저기 가가지고 모여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내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가상현실 속에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내지는 그걸 자초한 사람의 책임도 물론 크지만 네. 이거는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한테 지가 만났지. 그거는 진짜 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그런 마인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일을 하겠어. 못하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들어간 거지 본인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 일도 없는 거예요. 누가 기본적으로. 넣었지? 난 그게 지금 엄청 궁금해요.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 분석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